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법 답안 작성 기본 만들기 제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과 2강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법 답안 작성에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에 대한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어쩌면은 약간 뜬구름 잡기식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 진정한 행정법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답안 작성은 근본적으로 이 취소 소송을 염두에 둔 답안 작성법이에요. 그래서 취소 소송으로 들어가기가 가장 큰 문제이면서 첫 번째 묻는 문제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듣고서 막상 사례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답안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행정소송의 특히 취소소송의 실제적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묻는 문제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취소소송이 뭔지를 일단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항상 뭐라고요? 첫 번째가 정의를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가장 강력하게 존재하는 방식은 이 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죠? 집단지성이죠. 이 집단지성이 만든 것이죠. 그 집단지성이 만들었다는 것은 일반 이성에 접해 있다라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어쨌든 집단지성이 만든 것이므로 그 집단지성이 내린 정의가 가장 강력한 정의입니다. 학자들이 내린 정의 쪽을 강학상 정의를 하는데 혹은 강단적 정의를 하는데 그 강학상 정의는 이 법에 의하면요. 이 법의 정의가 있으면 무조건 후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강학상 정의가 법률상 정의 앞으로 튀어나와요. 왜? 교수들이니까요. 학자들이니까요. 학자들은 자신들의 이 학자적인 세계에서 혹은 학문적 세계에서 만들어진 정의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이제 평가를 해요. 그건 독일적 사고죠.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오면 그 사고는 완전히 폐기돼요.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있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학자로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성인들은 판사를 가리킵니다. 옛날에 그 이영준 판사님이 정년퇴직하시면서 민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민법 총칙. 거기에 이성인이란 말 나와요. 여러분들 그 법학에서 이성인, 일반인의 시각, 이성인의 시각 할 때 있죠. 그 일반인과 이성인은 판사 그 자신을 가리킨다고 아예 못 박으셨어요. 그분은 판사들만 이성인이다. 그러면 이성인들만 뭘 할 수 있어요? 법학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정의 내려봐야 소용없다 이런 뜻이었어요. 어쨌든 법학에서는 특히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 정의가 이 법에 있으면 가장 강력하면서 그 무엇보다 앞서는 정의다. 이걸 꼭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자, 필연적으로 시험에 합격합시다. 서론입니다. 자, 법학은 여기서의 법학은 강단 법학이 아니고 우리가 사례형으로 접하게 되는 수험 법학을 말합니다. 이 수험적 법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현실적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신분은 수험생이죠. 따라서 어떤 주어진 문제, 즉 사례 문제에 대해 관련 내용을 학문적이고 논문적인 소수시각, 학문적이고 논문적인 소수시각은 어디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결론까지 가는 것은 사례 해결식 문제로 출제되는 행정법 시험에서 기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가장 최악이라고 좀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서도 이 40점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법학 답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과서 내용 그대로 꼬라 박으면서 마지막에 설문의 해결,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는 답안들이에요. 그런 답안들은 40점대를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명가락 간신히 하고 그리고 50점 초반대도 주기도 해요. 그렇게 썼는데 그 안에서 판례를 좀 정확하게 쓰면요. 그렇게 절대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제 수업을 듣고서 72점 맞은 학생이 3명이나 나왔거든요.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72점을 맞습니다. 60점대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듣고서 그 틀에다가 교과서 내용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목차라는 논리틀과 내용이라는 교과서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50점 대 간신히 맞고 와서 조홍주 강의 들어봐야 똑같더라.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내상을 입은 적이 많아요. 가리키면 가리킨 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자,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리킨 대로 한 점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학문적이고 논문적인 서술 시각에서 사례 해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획기적인 학습 방법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어디서? 2차 사례형 문제풀이 방식에서요. 옛날에 논술형, 약술형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옛날에 논술형이고 약술형에서는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의 사례형에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학습 방법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자, 수험생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판단 기준 뭐예요? 판례입니다, 판례. 여러분 그 법학 과목의 1차 시험에 가로 열고 옳은 것은 해놓고 물어보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하면 가로 닫고죠. 뭡니까? 판례가 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임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판례를 안다. 이것은요. 어떤 판례가 어떤 구체적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판례가 나오게 된 논리적 근거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어떤 판례가 어떤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논리적 근거를 아는 거예요. 판례 자신이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판례가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가 아니고요. 판례가 이러니 이 판례 이대로 암기해서 써야지예요. 여러분들 법학은 암기 학문이에요. 자,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행정소송법의 구성 방식을 하는 거예요. 소송법의 구성 방식. 아니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례 해결 있잖아요. 행정법에 있어서의 사례 해결은 뭐에 의해서 한다고요? 행정소송에 의해서 한다고요.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구성 방식을 아는 것이 두 번째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법은요. 취소소송을 중심적인 제도, 즉 구조부터 34조까지요. 9조 30까지 취소소송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행정법은 전체적으로 총 46개거든요. 46개 조문 중에 9조부터 34조, 즉 26개 조문이 시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취소소송 규정을 기초로 삼은 후에 그 기초 위에 다른 소송 제도들 여러분들 3조와 4조에 보면 소송이 6개가 있어요. 행정소송. 그 6개의 소송들을 각 특성에 맞게 쌓아 올리고 있어요. 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준용한다고 하는데요. 준용 규정. 그래서 38조에는 무효등 항의 소송과 부작용 항의 소송. 44조는 당사자 소송. 46조는 기관 소송과 민중 소송이 객관 소송. 여기에 준용을 해요. 9조부터 34조 중에 성질적으로 공통된 것들을 준용을 해요. 준용 가르쳐드렸죠. 준자가 성질적으로 공통된, 용자가 적용. 따라서 38조에서도 성질이 공통될 때 적용하는 조문들을 써놨어요. 44조, 46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 학습 방법의 세 번째 변화 여기까지 해놓고 처분 문수와 소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 분명히 교수님들 교재에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뭔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을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그러면 그 본안이라는 데 가서 소송 자료를 수집하고 이법성을 확인하는 두 작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 어디가? 너 어디가? 나 재판가. 그때 그 재판이 아니에요. 요 판자가 판결문이고요. 이 제자가 여러분 그 양복 입을 때 그 재단사를 하잖아요. 그 재단사 할 때 그 제자예요. 즉 판결문을 매니플레이션 혹은 메이킹 요리조리로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재판은 판결문 작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소장도 문서행위고 본안에서도 소송 자료들 있죠. 요거 문서행위예요.
그다음에 재판의 이 판결문도 문서행위예요. 예, 이 공법 행위는 전부 다 문서행위예요. 여러분들 말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를 알아야 돼. 이 문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장의 문서는, 소장이라는 문서는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소장 이렇게 써져 있고 거기에 원고, 피고, 그다음에 인지대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청구 취지라는 게 있고 1번과 2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구 취지는 마지막에 라는 판결로 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청구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증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첨부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날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땡땡 법원 기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두 문자가 여기가 대상자격 대, 원, 피, 그다음에 제소기간, 관할법원, 제소기간. 그러면 두 개가 없다 그랬죠. 이 협의 소유가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전치 있죠. 이 두 개가 여기 없어요. 소장에. 이거는요 답변서를 통해서 나옵니다. 소장이 아니고 답변서를 통해서, 피고 측의 답변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처분은 뭐냐면 이 위법성을 확인하고 싶어요.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려면 처분서를 봐야 돼요. 처분서. 그러니까 이 처분서도 쓰는 방식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소장 쓰는 방식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처분서를 쓰는 방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소장을 잘 쓰면 적법한소라 그러고 소장을 잘못 쓰면 부적법한소라 그래요. 처분서가 잘 돼 있으면 적법한 처분이라 그러고 처분서가 잘못돼 있으면 위법한 처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법, 부적법이라 그러고 여기는 위법, 적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위법하고 이 부적법을 있잖아요.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도 헷갈리던데 이걸 이렇게 용어를 잘 확인해야 돼요. 문서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처분서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1호라고 그러는데 1호는 상대방, 2호는 담당자, 3호는 사실관계, 육하원칙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내 이렇게 담담하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조조문, 근거조항이죠. 그 다음에 처분 사유가 나와요. 사실관계가 참조조문, 이 근거조항을 거치면 처분 사유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불복고지 있잖아요. 불복고지하고 그 다음에 처분 일시가 나오고 처분권자가 나와요. 그래서 상담사, 참처, 불처처. 상담사가 참처, 불처처 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판결문 있잖아요. 마지막에 판결문이 나오면요. 판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제목들이 이게 소장, 처분서, 판결 이게 제목인데 여기에는 이제 사건이 나와요.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 똑같이 이거 가져옵니다. 이거 똑같이 가져옵니다. 이거 똑같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변론 종결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 판결 선고일이 나와요. 그리고 이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주문이 나와요. 주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응하는 청구 취지가 나옵니다. 청구 취지가 이거 이유입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주문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구 취지에 청구 원인에 대응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구 취지는 뭐냐면 주문하고 청구 취지 또 한번 같이 써줘요. 같이 써주긴 한데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문서 3개 외우셔야 돼요. 요 문서 3개 못 외우면 절대로 답안 작성 못해요. 요 문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 문서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금방 봤습니다. 처분문서, 그 다음에 소장, 아까 판결문 이 3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행정소송법의 구성 방식을 알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소송에서는 취소 소송을 준용하는 준용 규정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 준용 규정 이 3개는 있잖아요. 진짜 엄청 공부 많이 해야지. 준용 규정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학생들이. 이 준용 규정 공부 철저히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문서 3장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처분 문서, 소장, 그 다음에 판결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법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은요. 행정소송법의 겉모양이죠. 겉모양. 즉 이렇게 46개 조문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16개 조문이 취소제도다라는 겉모양으로부터 취소소송을 전체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소송 제도들이 취소과 어떤 부분에서 상이한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같으면 준용이 되는데 같지 않은 것은 별도의 제도가 있을 것이다. 행정쟁송 중에서 행정심판 있죠. 행정쟁송은 두 개를 가리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요. 그러니까 행정쟁송은 행정심판 더하기 행정소송이에요. 그런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모든 면에서 대동소이해요. 그렇지만 이 행정심판은 행정권의 자기통제이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행정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제3자에 의한 객관적 통제고요. 행정권의 자기통제인 만큼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약간의 다른 특성이 있죠. 뭐요? 온정주의가 있잖아요. 온정주의. 거꾸로 자기 자신의만큼은 온정주의지만 또 거꾸로 뭐가 있어요? 더 철저한 자기 비판주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제도의 약간의 첨삭을 통하여 행정심판제도가 구축되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요. 행정심판제도가 먼저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은 행정소송제도를 먼저 기본으로 삼아서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 약간의 첨삭이 가해지면 행정심판제도가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행정심판제도가 먼저 성립하고 그 후에 행정소송제도가 보다 좁은 범위로 성립했어요. 그렇지만 행정법 학습에 있어서는 이렇게 학습하면 너무 길어져 버리고 너무 과해져요. 즉 과잉학습이 일어나니까 이때는 거꾸로 그 선후관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제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제도를 거기에 붙여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행정소송법과 비교해 행정심판법에 첨삭되는 부분을 왜? 라는 관점을 가지고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험생인 우리들은 행정법학 연구자와 다르게 취소소송의 전개 절차에 따라 모든 행정법의 관련 주제들을 접근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취소소송의 전개 절차에 따라 프리하도록 사례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데 교과서의 서술 순서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연구를 위한 논리적 목차, 연구 성과들을 연구를 위한 논리적 목차에 따라 비현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취소의 전개 절차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 위주의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진짜 지난 10년이 넘도록 얘기하거든요. 이 사례형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세요. 따라서 교과서 순서대로 학습을 하면 실제 취소소송 국면에 의하면 한참 뒤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가장 먼저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예컨대 이 법원론이죠. 법원론은 어디에서 필요해요? 아까 봤었죠? 여기서 필요해요. 법원론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해. 이법성 확인해서 이 법할 때 이 법이 법원이에요. 그러면 법에 위반된다는 성질이 이법성인데 그러면 뭐에 위반돼야 된다? 법에 위반된다. 그럼 이 법이 도대체 뭐지? 그게 법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첫 번째 여기 이 앞부분 있죠. 여기가 소재기의 적법성이에요. 소재기가 적법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무조건 25점 나오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넘어가서 본안에 넘어가서 여기서 비로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해요. 그래서 이 두 문자로 여기는 대원 피업 재관행, 여기는 두 문자로 변주입 지기처 경관참변 병난다. 그 다음에 처분 문서를 확인해서 검토해서 준해전형을 검토하죠. 두 문자 좀 모르더라도 뒤에 가면 구체화되니까 일단 외우세요. 그 다음 판결문 가서는 일사기대기가 중요합니다. 일사기대기. 자, 요거. 근데 법원론은 이 뒤에 있어요. 한참 뒤에 있는데 교과서상으로 제일 앞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교과서상으로 중원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 취소 소송에서는 본안에서 논의되는 것인데 교과서 편제에 의하면 행정법 총론이라는 연구 목차로 들어가서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어 있어. 초학자나 조금 학습이 되어 있는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여 실제 문제풀이에 써먹는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우트 이 행정법 제가 하는 이 행정법 답안 작성 기본 만들기 강의는 취소송 제도의 전개 절차에 따라 학습의 순서를 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50점짜리 사례 형식의 문제 풀이와 20점짜리 혹은 30점짜리 사례 형식의 문제 풀이가 법학 논리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72점을 3명이나 제가 배출했단 말입니다. 즉 행정법 교재를 통하여 내용 공부를 따로 하고 그 습득한 내용을 사례 형식의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공부를 따로 하는 경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공부 내용과 문제 해결 공부의 이 격리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격리 현상을 소위 말하는 아놈인데 이 격리 현상을 없애는데 많은 학생들이 정말 괴로워해요. 거기서 시험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본론에서 할 건데 여기서부터 무조건 일단 첫걸음은 암기예요.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소송 절차 법정주의죠. 법정주의가요. 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 절차가 요구하는 각종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송 절차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소장이죠. 문서로서. 이 소장에서 이 소는 국가에 의한 분쟁 해결을 말하고 소장에서 이 송은 분쟁 해결의 절차를 말해요. 따라서 소송은 같이 말을 붙여보면 국가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란 말이 되죠. 이 소송이란 의미로부터 소송에 관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행정소송법을 기초로 행정법 사례 문제를 풀이하려는 우리도 그 소송에 관한 절차를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행정법 답안 작성, 이 기본 지식 만들기 강의가 따라갈 학습 순서로서 취소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금방 봤던 그 문서 봤던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냥 쭉 읽어볼게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소송 요건 검토 단계. 자, 이거 소송 요건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소장에 들어있죠? 따라서 이거는 소장 검토 단계.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소송 요건의 검토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의 소장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하죠. 자, 취소 소송의 소장이란 소장이라는 제목 아래에 자, 원고, 피고, 소종류,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그 다음에 날짜, 땡땡 법원 기중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모든 공란을 빈 곳이 없도록 채워야 하죠. 만일 민사소송의 소장이라면 민사소송의 소장에 있는 이 공란이 없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럼 소장 형식을 다 갖췄다고 보아 본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취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송은 그 공란을 다 채웠다 해서 바로 본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취소송의 소장의 공란에 채워진 사항들을 일정 기준에 의해서 심사합니다. 이 일정 기준이 판례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취소송 요건의 심사를 하죠. 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취소 소송으로 제기된 소가 부적법하다요. 부적법 소각화 판결을 통하여 원고를 돌려보내버리죠. 취소송 요건의 심사를 통과하면 본안 단계로 넘어가서 원피고의 주장과 반박을 들어보는 이제 심리를 하게 되고 심리가 끝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줄 것인지, 자, 청구 인용, 원고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 청구 기각할 것인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피고의 주장과 반박을 들어보는 것을 심리라 그래요. 주장과 반박을 들어보는 심리를 본안 단계에서 하는 행위니까 본안 심리를 하고 그 심리의 결과 판단하게 된 위법 여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본안 판결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러면 부적법 소각화 판결은 본안 전 판결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본안 판결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본안 판결이라고 그래요. 부적법 소각 판결은 본안 전 판결. 그래서 이 판결할 건지 이 판결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취소의 판결 중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주는 판결을 취소 인용 판결이라고 그러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걸 취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치송이 소장의 처벌 공란과 관련된 이 소송법적 논점들이 있는데 그 논점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치송이 소장에 있는 이 원고죠, 원고. 원고라는 공란을 쓴 걸 원고 적격자 이름이어야 되죠. 이것을 치송이 원고 적격의 충족 문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치송이 소장의 피고라는 공란을 쓴 건 피고 적격자의 명칭이죠. 그다음에 치송 소장의 청구 취지 1번 있죠. 청구 취지 1번. 자, 마지막 소술 문장 땡땡을 취소한다. 로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취소한다의 목적은 반드시 목적어는 처분해야 되죠. 이걸 치송의 대상의 문제, 즉 대상 적격이라 하죠. 이 목적과 관련하여 이 목적어와 관련하여 땡땡을 취소한다. 치송의 소장은요, 한번 볼게요. 치송의 소장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치송의 소장이에요. 청구 취지에 뭐뭐를 취소한다. 이렇게 뭐뭐를 취소한다. 이렇게 써는 걸 치송의 소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뭐뭐를 여기에 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취소한다는 바꿀 수가 없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취소한다라는 서술어 앞에 목적어로 훈시 규정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목적어로 재량 행위를 취소한다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훈시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취소한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행위, 즉 도서관 이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취소한다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통치행위, 자 대통령과 국회가 한 통치행위를 취소한다라고 쓸 수 있냐? 이것을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란 교과서 목차에서 논정. 이거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지금 바로 소송 본질상 한계 중에 무슨 한계? 법 적용상의 한계론이죠. 이거 법 적용상. 근데 이 중에 현대 사회 와서는 요거는 된다 그랬고 요것도 무조건 이제는 100% 돼요. 된다 그랬어요.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요것도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뭐로 나올까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거는요. 노무사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안 냅니다. 행정고시에서. 이쪽에 550제에서 내질 않아요. 노무사에서만 냈어요. 이것도 무리해서 낸 거예요. 다 어디서 내요? 통치행에서 시험 문제 냅니다. 그다음 청구 취지의 이 마지막 문장이 취소 소송일 때는 뭐뭐를 취소한다라고 분리 문자로 인쇄되어 있죠. 근데 뭐뭐를 취소한다는 문장을 뭐뭐를 이행한다 또는 뭐뭐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 표현을 바꿔서 쓸 수 있느냐가 문제가 생겨요. 이를 지난 시간으로 배웠어요. 권력 분립상의 한계론이라고. 판례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문명항고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가서 한 번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의 소장 날짜는 소장을 접수한 날짜로서 제소기간과 관련있죠. 청구 취지 1번에는 처분명과 함께 처분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2019년 2월 13일자로 발령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날짜와 그 다음에 처분 이름이. 근데 그 처분 일자는 2019년 2월 13일자와 소장을 접수한 날짜를 서로 비교하여 처분 일자는 2019년 2월 13일자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인지 또는 1년이 넘어가기 전인지 판단하죠. 만약 그 기간이 넘어가면 뻔히 처분의 위법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법원으로 하여금 치송의 소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생기죠. 이 효력을 불가증력이라 합니다. 형식적 확정력이라기도 하죠. 불가증력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인정하는 눈 가리고 앙호하는 제도이며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정신의 표현이죠. 자, 치송의 소장의 가장 맨 밑줄에 써진 땡땡 법원 기준에서 땡땡 법원은 치송의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관할 법원이죠. 행정사건은 그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원, 즉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전속적 관할 법원은 행정법원은 현재 서울에만 있습니다.